12년 동안 서울대 자율종합학부 교수로 있다가 서울대를 버리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왜? 굉장히 멀티 스테이지로 가거든요. 저는 그거를 빨리 캐치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 코너가요. 네. 내뇌예요. 한번 발음 내뇌 발음. 네네네네. 네, 내뇌 내뇌. 내 탓입니까? 내 탓. 네. 그래서 서로의 뇌를 연결하는 코너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장대익 교수님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여기에도 책들이 많이 놓여 있잖아요. 공감의 반경 최근에 책 내셨고, 그다음에 저는 다윈의 식탁, 네, 네. 다윈 시리즈, 네, 네. 또 지식인의 서재 시리즈 굉장히 네. 많은 책들로 교수님을 접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또 교수님께서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고 계신지 네. 알고 있지만 또 한번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본성을 연구하고 있는 진화학자 장대익입니다. 그동안 인간 본성을 주로 연구하다가 또 인간의 사회성, 도덕성 연구하다가 한 2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창업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제가 제의를 받아서 12년 동안 서울대 자율종합학부 교수로 있다가 서울대를 버리고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에 지금 학장으로 초대 학장으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를 버리고 가천대라는 데를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체 왜 거기에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그 비하인드에는 예보클래스라는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쫓아가기 위해서 교수와 스타트업 대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가천대로 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일괄타결이라고 하죠. 사실 서울대를 버리고라고 하는 거는 좀 서울대 우리 친정이니까 좀 미안한 일이고 사실은 서울대 너무 감사하죠. 저는 서울대 12년 있으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뭔가 또 새로운 기회들, 인생의 새로운 챕터들을 또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이 이게 사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창업을 하면 이렇게 언젠가는 또 잘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 진심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창업을 했고 정말 잘하고 싶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또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창업 교육을 하면서 또 스타트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생긴 거죠. 그때 제가 그냥 그걸 테이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화 이야기를 하면 진화학자시잖아요. 네네. 우리의 삶도 진화하고 있죠. 그중에 교육제도랑 대학교라는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삶의 방식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학교라는 공간 또는 교수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의 진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가끔 들어요.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하신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미래 세상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 보면 이제 정년 받으시고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놀랍게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생활을 계속 10년간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 내밀하게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사실은 생애사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평균 수명이 한 65세 정도 됐다 그러면 그냥 한번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은퇴하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다가. 그게 이제 예전의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직업은 그렇게 20대 조금 배우고 나서 그렇게 한 20년 동안 하고 나서 교육과 은퇴 이런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티 스테이지로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그거를 빨리 캐치했다고 생각해요. 교수로서의 삶도 있지만 또 다른 삶들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저한테.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사실 뭐 서울대 교수하다가 다른 데를 가는 게 쉽지는 않다. 뭐 교수가 서울대 교수를 하면은 그게 정점 아니냐 생각하는데 제가 가천대로 가면서 창업대학을 가면서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총장님이 우리 서울대에서 이렇게 전성기를 맞다가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오시는 경우는 있는데 네. 이렇게 젊으신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아직 저는 전성기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전성기는 가천대에서 창업대학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대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성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전성기를 맞고 또 다른 스테이지로 가서 또 전성기를 맞고 하는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전성기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전성기는 아직 아니야, 올 거야 라고선 기대감을 가지는 반면 누군가는 이제 과거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계속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스피릿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창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큰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나 말고 내가 책임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건데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 또는 그 초기에 있었던 욕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제가 뭐 우리 장 박사님도 기업에 대기업 같은 데 가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서울대에 있으면서 기업에서 이 임원들 그다음 직원들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게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인간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인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는 그냥 인문학에서 하는 얘기고 뭐 그거랑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는 인간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왜 우리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다 인간인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약간 불만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저의 이제 일종의 멘토분한테 했더니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러면 장 교수가 좀 창업을 해서 그걸 한번 시도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저는 학자인데 그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은 해도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제 생각이 네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너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건 쉽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지. 그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저 스스로 이제 하게 된 거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새로운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창업을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물론 뭐 유니콘을 만들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결과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엑시스 욕심 없으세요? 아니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지만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정말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어렵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것에 어떠한 그 배움의 과정도 있었지만 에버클래스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세상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꾸고 싶었나요?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줌 같은 걸 쓰면서 비대면 실시간으로 수업이나 회의 같은 걸 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의문을 품었던 건 그거예요. 줌 같은 걸 쓰면은 실시간으로 되긴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 수업이나 예를 들어 멘토링이나 이런 우리가 회의라고 다른 방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적합한 플랫폼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강연하고 수업 같은 거 해보면 뭐 LMS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통합된 화상과 LMS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실시간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야심차게 만들었고 이제 만들어 보니까 줌은 이미 다 깔려 있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희는 능동적 학습 경험 플랫폼을 만드는 에버클래스 그걸 우리가 저희 에버클래스라고 명명하고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인터랙션하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항상 그 시대의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데 사실 지금의 기술이 주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내가 책으로 또는 논문으로 누군가의 지식을 얻어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직접 연결을 해서 누군가가 아무리 멀리에 있더라도 맞아요. 내가 직접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는 네. 화상을 통한 연결 네. 그리고 지식과 학습에 있어서도 이렇게 내가 모르면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에보 클래스, 네. 진화하는 클래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너무 네. 동감하고 있어요. 네, 에볼루션 오브 클래스가 이제 에보 클래스인데 그렇죠. 에보 클래스의 모토 중에 하나는 누구나 선생이고 누구나 학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군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리고 가르쳐 줄 만한 학생들이 한 100명이 되는데 사실 플랫폼이 없어서 뭐 블로그 정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화상 솔루션을 추가로 쓰거나 그러는데 이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 스쿨 같은 걸 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저는 인류에 기여하는 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많이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이상을 가지고 변화를 꿈꾸면서 시작했지만 사실상은 아주 뾰족한 한 가지에서 바꿔 나가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 하나도 되게 어려워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계속 한다고 그래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던 그 이상과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 뾰족하게 바꿔나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줬나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비슷한 서비스들 그것이 이제 이미 선점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걸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더 수업에 특화된 멘토링에 특화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멘토링 저런 거 저희는 이런 거 그냥 하고 있는데요. 뭐 수업은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좀 들어가기 어렵죠.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가려면 기존 서비스보다 10배는 더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10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스토리가 지금의 청년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감정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 맞아요. 무언가를 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더 나이가 많은 또 사회에서 더 영향력이 많은 분들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그렇죠. 누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거나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비슷한 걸 하고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더라도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뚫고 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가 경험한 어떤 좌절감 같은 거였어요. 정부 과제 같은 게 있거든요. 정부도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고 많은 그 서비스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입찰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심사를 하게 되냐면 이 업체가 얼마나 예를 들어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재정 건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점수에서 저희가 이미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만약에 정부가 스타트업에게 플러스 점수를 준다면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 봤어요. 스타트업은 정말 진심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풀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풀기도 하고 진짜로 뭔가 자기들의 사활을 걸고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냥 잘해오던 정부 과제를 잘 따던 데가 계속 잘 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조금 이게 좀 약간 뭐 불합리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구나. 또 이런 것도 있죠.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기회를 주니까 그런 것도 새로운 있죠. 걸 시작한다라는 거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난 새 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안 듣는 건데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보면 플러스를 주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작을 때는 그리고 뭐 아주 젊을 때는 창업을 해. 꿈을 가져. 라고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걸 해가지고서는 총대를 메고 나가다 보면은 이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건 꿈이었나 그냥 이상이었나 현실은 이거를 불가능하게 하네 라고 하는 어떤 좌절감 절망감들이 아마 부딪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가의 길이기도 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인데 그 포인트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존버 계속 나가게 되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진짜 창업하라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만나서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학교가 창업하라고 하고 사회도 우리한테 창업하라고 해요.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창업하면 저희 졸업 못 해요. 창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1, 2년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졸업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가천대 창업대학이 그 페인 포인트를 이건 해결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창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매 학기 12학점씩 창업해서 열심히 해서 이걸 살려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창업학으로 졸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학생들의 페인 포인트를 줄여주는 거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 스펙을 쌓는다는 데 있어서 대학교 졸업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기업에서는 또 요즘 창업을 해본 친구들, 네.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네. 채용하잖아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과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 자체가 네. 졸업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가는 거죠. 저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까를 상상해 보면 저는 졸업할 수 있다고, 졸업할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창업하라고 그래요. 교수님들한테 저 지식을 가지고 창업하세요. 기술이 있으신 분은 창업하세요. 그럽니다. 창업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업에? 우리 학교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조금 약간 이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창업을 잘 하셔가지고 학교 내에서 창업을 잘 하셔가지고 잘 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페인 포인트는 뭐냐면 학교에서 눈치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창업으로 내보는 경우 그게 교수이든 학생이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나 대학교나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바뀌면서 네. 청년들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말만 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를 좀 바꿔가고 계신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대학의 방향 중에 하나는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창업을 돕기 위해서는 이 대학이 기업가적인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 제도들이 다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와주고 또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교수님들한테 그걸 지원해주고 왜냐하면 이제는 60세로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80세를 간다 그러면 사실은 시행착오를 해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행착오를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정말 내 밥그릇을 걸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시도를 최대한 많이 대학교에 있는 동안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죠. 네, 그게 기업가적인 대학으로의 전환의 첫 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다른 질문인데 창업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창업 좋은데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찾지? 그리고 그냥 창업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건 이상하지 않나? 그 창업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하죠. 이 사회의 문제가 뭐고 우리 서비스의 문제가 뭐고 우리의 페인 포인트가 뭐고 저는 이게 교육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신다면 이제 그 질문을 그렇게 제가 받아들인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업은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이게 창업은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불꽃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를 다듬고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가설들을 검증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은 배우고 경험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면 아이템들을 고르고 그것들을 가서 검증하고 그것들을 한번 실행해 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되게 실패의 어떤 가능성들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창업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창업은 할 수 있는데 창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훈련받아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할지는 약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던 건데 이거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떠오르네요. 누구나 재밌는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는 있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모두가 책을 쓸 수 있고 작가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훈련받아야죠. 그렇죠.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떠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는지를 배워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창업도 비슷하게 하나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의 경험과 노하우, 스킬들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설령 진짜로 스타트업을 창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기업가적 정신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문제를 발굴하는가,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어떻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서 팀 빌딩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면 사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작은 성공들을 쌓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됐어, 문제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불편해서 내가 이건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야지라고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결국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지만 세상이 더 좋아지고 발전하는 건데 만약 이걸 그냥 놔두고 없는 척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티고 그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되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 뭐 엑싯을 하고 내가 기업을 만들고 일찍 은퇴하겠어 이런 욕망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세상 속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내가 바꾸겠다라는 게 네. 결국은 네. 기업을 만드는 행위까지 네. 가지 않나 생각이 네. 돼요. 맞습니다. 창업 교육하면 많은 분들이 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엑시트를 하고 어떻게 유니콘을 만들고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내가 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꿈꾸는 회사는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사실은 인생을 더 익사이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창업을 너무 어떤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창업가적인 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신나게 재밌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재밌게 네. 의미 있게 네. 그거를 하는 것이 기업가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께서 가신 길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와 기존의 시스템이 이런 것들에 조금 점프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게이머로 말하면 내가 레벨업도 못하고 초보자인데 바로 누가 와서 킬 되면은 시작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프라는 걸 처음에 주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버프의 기간이 맞습니다. 많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바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인큐베이션을 학교 차원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을 네. 생각하게 된 계기에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최근 책의 주제인 공감도 하나의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모든 비즈니스의 심리적인 기초는 바로 공감이다. 저는 이러한 형태로 말 잘 듣고 네. 옆에 안 보고 내 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